알면 당신도 버텨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상은 아니지만 시청자를 왕으로 모시는 법대랑 MC 이정재 아니 김현욱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Do you want me? 만추 탕웨이 아니고 법태랑이 원하는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굶어도 법 없이는 못 사는 빅데이터 전문가 송강호 아니 전민기입니다. 네, 눈치 억지로 채셨죠? 이름 다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예, 모르실까봐. 예, 이정재, 네. 예, 탕웨이, 탕웨이. 예, 송강호. 자, 명대사를 좀 이렇게 읊어봤는데. 네. 자,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 깐느에 네. 작품이 출품돼서 아. 이 작품이 깐느에 다 가 있습니다. 아. 네. 지금 경쟁 부문에 우리 영화 두 편이 올라가 있는 거 맞죠? 그 이정재 감독의 네. 헌트 그 영화는 어. 비경쟁 부분에 올라갔고 아. 지금 네. 감독님 우리 박찬욱 감독님 작품이잖아요. 이 헤어질 결심이라는 네. 지금 탕웨이 그리고 네. 박해일 주연의 이 영화는 네. 경쟁 부분에 오. 지금 초청이 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송강호 베드나 주연 그 영화는 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지만 한국 배우들이 나오는 아, 영화입니다. 어쨌든 좀 좋은 결과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설레네요. 영화를 네. 너무 좋아하고 영화 비평을 하더라니까. 아니 이분이 한 라디오에서 몇 년 했죠, 몇 년? 영화 코너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는 이분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돼요.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 송강호 씨는 정말 대단한 배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꿈에서나 밟아볼 수 있을까 싶을 네. 정도의 일인데 송강호 씨는 지겹지 않을까요? 너무 잘 송강호 나와서. 씨는 깐느 레드카페 보면 이럴 거야. 깐느? 응? 그러니까. 두벅두벅 걸어가. 두벅두벅. 응? 너 깐느? 나 송강호야? 송강호. 네. 아무튼 뭐 주말부터 기쁜 소식이 좀 나라드립상 하는 그런 바람을 네. 좀 가져보고요. 네. 자, 지금 프랑스 칸은 우리 영화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금 우리 법태랑이 주목해야 하는 건 바로 법이죠. 예, 4월에 법들이 제법 통과가 많이 됐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혹시 자율방범대가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없다. 아, 역시 잔머리가 너무 문제를 제가 쉽게 냈네요. 네. 출제자 의도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네. 의도가 보여요. 자, 어쨌든 그동안 그 자율방범대 관련 법이 없었나요? 예,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 4월 5일 본회의에서 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서 네.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예. 이게 왜 자율방범대 법이 네. 없었냐면은 네. 그동안에는 이제 자원봉사에 관련돼서 법으로 같이 지원을 하면 된다. 네네. 다른 봉사활동과 차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2020년부터 7차례나 제정안이 발의됐었고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 제정안에는 이 자율방범대 기본 단위를 읍면동으로 구성하고 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했고요. 이 활동 범위는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과 신고, 그리고 청소년 선도, 그리고 보호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결격 사유와 활동, 복장과 장비, 그리고 중앙회 연합회 규정, 경비 지원 규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면 지위 향상도 되면서 또 지원도 되고 그러다 보면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가 생긴 지 엄청 오래되지 않았나요? 우리 70년이에요. 에? 1953년에 와우. 주민야경제도라는 것으로 시작이 됐고요. 야. 이제 1962년에 그 유급 방범원 제도로 바뀌었다가 1989년에 방범원을 전원 그 지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주민에 의한 그 방범원 제도는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1990년 10월에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가 되면서 재정비된 형태가 지금의 자율방범대 시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전국 4,225개 조직, 네. 10만 442명 규모로까지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컸네요. 예. 형광색 조끼 입고 경고봉 들고 다니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바로 자원봉사 하시던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런데 가끔은요, 도로 작업하는 분들이랑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형광색 옷 입고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면서 도로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복장도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복장에 대한 근거를 법리를 두고 이제 하부 규정은 네네. 또 위임을 했으니까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자유방범대가 연합조직으로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와 협업하는 방안도 경찰도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아직은 이 대원들은 자체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소지하되 복장은 경찰과 유사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분별이 안 되게 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또 곤란하지 혼란스럽죠. 않겠습니까? 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혼란스럽게 그렇죠. 되고. 그러면 네.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여튼 이 법을 통해서 치안 공백이 줄고 범죄 발생률이 크게 감소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렇게 법이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저희 법태랑이 열심히 뛰어봐야겠죠? 오늘 법 주제는 뭡니까? 자, 자율방범대도 보면은 이 자율이라는 것이 때로 굉장히 엄청난 힘을 발휘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 자율, 나아가서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도 정치하는 세상을 위해 정치자유법입니다. 아하.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는 느낌이 옵니다. 과연 어떤 법 고수가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뛰고 계실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이분이 나오십니다. 정당과 관련된 간접적인 방식의 지원이 바로 후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교사라는 이유로 박탈당하고 있는 건 이건 불합리한 거고 그렇죠. 적어도 교육감 선출하시는 현장 선생님들이 사표 안 내고 출마하실 수 있게 해달라. 그 밖에 정치 단체를 아예 삭제하는 그래서 정당 발과 활동만 제한하는 국회 출범 후 73년 역사상 형교사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최초! 그래서 교육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의원님을 이렇게 소개할 때 최초의 평교사 출신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그게 참 미묘한데 약간 예. 팩트에서 예. 제가 설명이 필요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예,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최초의 평교사 출신 예. 이제 교사 정체성을 가진 국회의원이 네네네. 저보다 먼저 한 분이 계시긴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정진후 의원이라고 예. 정의당에 예. 19대 때인가 19대 제가 알기로는 예, 비례로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저하고 전혀 다른 게 뭐냐면 예. 전교조 위원장이라고 하는 예. 말하자면 교원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아무것도 진짜 평교사로 계시다가 네네. 어떻게 보면 일을 하게 된. 그렇죠. 아, 굉장히 의미가 좀 있네요. 책임 무겁죠. 그죠? 네. 예, 그러네.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네. 교육계에 새바람을 일으키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새바람 무지 켜야 되는데. 근데 의원님께서 유일하게 행복했던 시간을 네. 꼽자면은 북서울중학교 재직 시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 그 네. 이유가 있나요? 제가 마지막 근무했던 학교가 북서울중학교고 북서울중학교. 그 북서울중학교가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네네. 혁신학교라고. 아, 네. 이거 혁신학교예요. 네, 제가 이제 교직 경험이 한 25년 정도 되고 이제 네, 명퇴를 네, 네. 했는데 네. 저로서는 거기서 한 4년 근무한 시간이 네, 네. 가장 교사로서의 자긍심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제 혁신학교의 네.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잘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학교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든지 막 정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자율성도 인정해주고 교사들의 자율성도 되게 많이 보장이 돼요. 아,
저는 민주주의 아주 기초는 그 구성원들 각각의 자율적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네, 이런 어떤 민주주의 원리를 제한돼 있지만 허용된 그런 학교가 혁신학교예요. 아,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궁금해요. 아이들이 막 살아나죠. 네. 네. 에너지가 넘치고 막 그렇죠. 이런 게 약간 상상이 되네요.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아이들이 네. 변하는 모습 되게 흐뭇하다고 네, 네. 하셨는데 우리 강 의원님 이제 네, 네. 그 학창 시절에는 네. 굉장히 모범생이었다는 모범생이셨어요? 그런 증언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대학 생활을 통해서 네. 좀 우리 의원님이 이제 변화의 어떤 시기를 겪으시던데 네, 네. 이 대학 생활이 의원님 삶을 좀 완전히 바꿔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녀서 학생운동. 네, 아니 예. 그 시대는 진짜 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또 역사 교육학과 네, 하셨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네. 현실에 이런 역사를 후세에 남겨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학생 운동을 네, 더 열심히 하시던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라고 말씀하시고 싶죠. 그런데 제가 80년대 대학을 들어갔어요. 딱 80년. 네네. 그때 막 그 광주 사태 일어나고 그러니까 계엄 완전 그냥 경락의 있고. 시기 초입에 이걸 다시 그렇죠. 시작하셨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 네. 전공 공부를 제대로 할 기회조차 할 수 없었어요. 아. 네. 근데 시대 자체가 우리를 학습시킨 게 있었던 거죠. 지금. 그러네요. 예. 네. 제가 뭐 일부러 이렇게 모신 건 아닌데 네. 오늘이 마침 5.18이어서 아, 맞네요. 지금 하신 말씀이 약간 의미는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치계로 이렇게 들어와서 열심히 이제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힘쓰고 계신데 근데 어떻게 발을 들이신 거예요? 사실은 네. 이제 혁신학교에 있기 전까지는 네. 사실 선생님들이 다 정도차는 있지만요. 예. 굉장히 자괴감 같은 걸 많이 느끼셔요. 지금 우리나라 이 교육 현장이라고 하는 게 너무 경쟁과 입시 중심으로 가니까 내가 아이들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기 위한 역할이 교사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교육이 그런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 많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교사로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교육운동 나름대로 좀 했죠. 네네. 그리고 이제 명퇴하고 나서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그 활동도 좀 하고 했는데 네네.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됐더라고요. 어떤 때는 정말 우리 교육 문제를 아는 국회의원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단 한 명만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느꼈던 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오래 쌓여 있다가 저한테 이제 우연히 이제 기회가 네네. 왔고 그래서 그러셨구나. 고민을 했죠. 네. 어쨌든 교육 현장에 오래 네네. 계셨기 때문에 입법 활동한 것들 쭉 보니까 교육 관련 법안이 좀 줄을 잇더라고요. 근데 이제 눈에 띄는 법안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뭐예요? 네, 그러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명 킬러 문제 금지법이라고. 이게 뭔지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요번에도 사실 작년 수능 끝나고 네네네. 소송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생명과학 20번 문제 가지고 이게 이제 교육과정 안에 있는 문제냐 아닌 네네네. 문제냐 이런 문제가 이제 항상 이게 논란이 되는데 소송까지 갔던 경우가 이번이 벌써 몇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과서나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를 아이들이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그게 사교육을 밖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교육에 현장으로 아이들을 몰고 그렇죠, 학부모를 그렇죠. 보는 예.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법에는 어떤 규정만 있냐면 대학이 학생 선발할 때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걸 내지는 마라. 이런 조항은 있는데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 고3들과 재수생들이 다 보는 게 사실 수능이잖아요. 이 수능에도 저는 그런 조항이 규정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불필요하게 학교에서 배운 거 외의 것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이제 학교 교육에 훨씬 더 집중하게 된다. 이런 이제 킬러 문제를 내는 이유는 변별력 높이려고 그런 거거든요. 네, 맞아요. 원래 평가라고 하는 거는 배운 거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사실 확인하는 작업이어야 되는데 그럼 소수의 상위권 몇 명을 변별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국에 보통 한 40만에서 50만 이렇게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이 많은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그 많은 아이들이 다 이제 고통을 겪어야 되죠. 그러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강민정 의원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1대 국회에는요, 강 의원님이 있으시니까 이런 문제들이 또 하나하나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팀장, 네, 차트 준비됐죠?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 차트. 네, 강민정 의원님의 선생님도 정치하는 세상을 위하여 네. 정치자유법. 그 첫 번째는요. 정치 후원금 좀 내게 해주세요. 정치자금법 개정안입니다. 네. 어떤 취지를 담은 법안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우리나라 네. 교사들은 참정권을 사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치와 관련돼서 누리고 있는 권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거날 투표장에 가서 네. 자기 한 표를 행사하는 거 말고는 일체의 정치와 관련된 권리를 다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가입은 말할 것도 네, 없고 네, 네. 정치인에게 자기의 어떤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저는 그것도 또 하나의 정치 행위라고 생각하고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떻게 보면 제2의 투표 같은 거잖아요. 그런 정치 후원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교사라는 이유로 박탈당하고 있는 건 이건 불합리한 거고. 그렇죠. 예. 예전에 의원님이 보내신 문자가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교사들에게 후원금 모집한다 이런 거 보내가지고 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는지 좀 네.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초짜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아, 근데 이제 이 보통의 경우는 후원회가 별도로 사실 예. 따로 조직이 돼서 운영이 그렇죠,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입한 건 아닌데 예. 제가 국회의원도 초짜니까 후원회 운영 진도 팀도 초짜였어요. 그래서 초짜였구나. 제 지인 다 보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한테 최초에 후원금을 보내달라고 네네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 지인들한테 보냈는데 대부분 다 알고 보니까 교원들이었을 교사들이었다. 네, 그래서 그 뒤로는 다 그거 이제 정정하고 야, 자 여기서 이제 후원금 얘기를 하니까 네. 요거 좀 짚고 넘어가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정치 후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정치 자금이죠. 요걸 후원할 수가 있는데 이 정치 후원금 한도가 있죠. 네. 막 후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네. 후원금 한도가 정해져 네, 네. 있는데요.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상에는 31조에 기부 제한자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기부 제한에는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단체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고 교사나 공무원은 이게 딱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규정 위반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환인 후원도 못하게 돼 있는 이런 해석상 금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계속 이제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실제로 옛날에 민노당이 있었을 때 그때는 사실은 공무원과 교사들이 후원금 내는 거를 해석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합법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오. 예, 다달이 이제 정당 가입은 안 되니까 후원금을 막 10,000원, 5,000원 이렇게 낸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08년도에 법이 바뀐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중에서 이거 자동이체 해놨기 때문에 법이 네네. 바뀐지도 몰랐고 아. 그냥 쭉 나갔다가 이게 그렇죠. 이명박 정부에 예. 들어와서 예.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전국에 1,500명 정도 되는 선생님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받았어요. 그렇구나. 네. 공무원도 좀 가능한 형태는 있네요, 저 팀장. 기탁금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기탁금은 어떤 기탁금이냐면 이제 전 국민한테 연간 10만 원씩 네. 이게 정부가 예산을 아예 잡아놓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거 안에서 내가 강민정이라는 국회의원 꼭 집어서 난 강민정 후원하고 그게 싶다. 아니라. 이게 안 되고 예, 선관위에다가 아. 더불어민주당에 뭐 한다든가 네네네. 뭐 정의당에 한다든가 네네. 국민의힘에 한다. 뭐 이 정도의 아. 자기 좀 정치적 견해를 두루뭉술하게. 예, 정확하게 표현해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아. 그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치 후원금하고는 좀 그렇군요. 조금 다르죠. 그러네요.
자, 어쩌면 이제 민주정치에서 정치 후원금을 받는 것은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치 후원금 하면 부정적인 인식을 또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치 후원금의 역할, 그게 크고 작든 정치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좀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치 네. 깨끗한 정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만일 정치를 하는데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 비용이 드는데 그렇죠. 이게 공적 시스템에 의해서 사실 이걸 네네. 보장해 주는 게 정치 후원금 제도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없으면 사실은 정치인들이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비용을 네. 의존하게 되고 예. 그러면은 나한테 우리 전 선생님이 네, 정치 후원을 해주셨다. 그러면 네. 내가 받고 난 다음에는 네. 우리 전 선생님의 훨씬 더 유리한 그렇죠. 정치적 활동에 네. 경향성을 띌 수밖에 없죠. 이 후원금 관리는 굉장히 투명하게 해요. 선관위에 보고도 되게 세밀하게 하고. 네네. 그래서 당당하게 받고 당당하게 그렇죠. 쓰고 이렇게 되는 정치 풍토랄까 문화를 만드는데 되게 중요하죠. 그러네요. 정치 후원금이 후원회를 통해서 제대로 이제 관리가 된다면은 그거야말로 가장 깨끗한 정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몰래 주는 것이 네. 정치 후원금이라고 네. 둔갑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네. 정치 후원금이 네. 아니고 네. 뇌물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법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민정 의원님의 선생님도 정치하는 세상을 위해 정치자유법 두 번째 법안은요. 교육감 선거 출마하면 휴직할게요. 출마 휴직법 패키지 4법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에 나가려면 휴직을 무조건 해야 하는 건가요? 이건 저는 잘 몰랐는데 진짜로 어떤 의미를 담은 휴직이 거예요? 아니고 네. 사표를 내야 돼요. 아, 사표를 내야 되는 건가요? 네, 사표를 내야 되는 게 현행법이기 때문에 사표를 내고 나갔는데 사실은 선거라고 하는 거는 경쟁자들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경선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승리를 해서 예. 당선이 돼야지만 사실은 자기 원래 출마의 그렇죠.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과정까지가 되게 길고 네. 어렵고 그런데 내가 출마하고 싶어도 네. 사표를 내서 떨어지면 떨어지면은 내가 일자리도 없어지고 그냥 네.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교수들은 사실은 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이 가능한데 다시 돌아가는구나, 그죠? 네, 교사들은 휴직을 할 수가 없고 다 사표를 내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교육감이 있잖아요. 네네네. 전국에 17개 시도의 교육감들이 계신데 이 교육감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유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관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감 중에 교수 출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떨어지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되니까 출마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거죠. 그러네. 네. 그 법적 근거를 좀 풀어서 말씀을 법적 해드릴게요. 예. 전문가가 네. 계시니까 네. 너무 좋네요. 네, 이 지방교육자치법 47조는 이제 네. 공직선거법 53조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네. 공직선거법 53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정당법 그럼 22조를 보면은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14조에 따른 교원은 그러지 아니하다. 고등교육법 14조 이 부분인데요. 대학 교수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가 있고요. 정당의 당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도 휴직을 하고 출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이 법이 세 개가 걸쳐져 있네. 네, 이렇게 네, 되게 복잡하네. 뚜껑을 하나씩 상자 그러니까 하나씩 복잡하네 열고 이게. 열고 아유 복잡해. 들어가야 돼요. 얘기를 들어도 모르겠다 잘.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네. 90일 전에 그 그만둬야 직을 되는데. 그만둬야 되는데 네. 정당에 예외로 가입하는 사람은 네, 사실 정당에 괜찮다는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은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네. 그래서 고위직 공무원, 뭐 1급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정당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 네. 또 정당원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예외가 있어요. 네. 이거는 고등교육법. 네. 대학 교수는 가입할 예, 수 있다. 가입할 수가 있다. 선생님들은 아니, 물론 이제 교수님도 사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네. 초중고 교사만큼 거기에 대한 현실을 잘 알지는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네. 사람이 기본적으로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문제다. 그렇죠. 야, 네. 이건 그러니까 문제가 교수님이 있네, 저는 나오셔도 좋다 이거야. 네. 그런데 그렇죠. 이 현장에 있는 그 현장 교사 출신들이
같이 나와서 경쟁하고 이 선거에서 전문성을 유권자로부터 평가받고 나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완전적으로 차단돼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이 교육감이 선출직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이게 완전 입법에 불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장 교사들이 교육감 출마를 막고 있는데 처음으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 정리를 시원하게 한번 강 의원님께서 좀 해주시죠, 이 내용을. 이 내용 아주 법안 되게 간단해요. 네. 사실은 제 마음은 사실 국회의원도 다른 지방 지자체 네. 단체장도 네. 지방의회 의원도 네. 다 출마하려면 다 사표를 내야 돼요. 아, 저는 지금 굉장히 소박한 법을 낸 거죠. 네. 이 많은 선출직에 대해서 다 공평하게 교수처럼 출마할 수 있게 보장해 주기를 저는 원하지만 일단 교육 전문, 특히 유초중고 교육 전문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 선거, 지방교육자치 법만이라도 제가 바꿔서 적어도 교육감 선출하시는 현장 선생님들이 사표 안 내고 출마하실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이제 법안인 거죠. 네. 다른 나라는 사실은요, 이 교사 출신, 교원 출신 지방의회나 국회에 의원이 거의 한 13%에서 15% 정도 돼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교사들은 지적인 어떤 면이나 사회 경제적인 면이나 그래서 우리 그 사회의 어떤 중산층이랄까 평균적 수준 이런 것들을 대변하고 다 전공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의회에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다 휴직이 보장되기 때문에 예, 출마 예, 휴직이. 예. 네. 아우, 지금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두 번째 이 법도 어찌 보면은 그런 그 현장에 있는 초중 고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그런 장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치 참여의 자유로운 세상을 열 강민정 의원님의 세 번째 법안은요. 공무원도 정치 참여 좀 합시다. 이 공무원 정치 참여법,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자, 이 공무원 정치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2020년 예, 4월 예, 예. 23일 날 네네. 국가공무원법 그렇죠. 65조에 네. 대한 부분 위헌 판결이 있었죠. 예. 제가 이 부분을 약간만 네네네.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헌법재판소가 그 밖의 정치 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이 법률 조항에 위배되면은 이 형사처벌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이 조항,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이거 너무 모호하다, 너무 넓다. 정치 단체라고 하면 다 이것이 해당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한 가지가 또 이게 침해가 너무 높다라고 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는 법안을 내주셨는데 네. 어떤 내용을 좀 내셨는지 저는 이제 소개 원천적으로 이 교사가 사실은 정당 가입해서 정당 활동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타협을 해서 네. 정당 가입과 활동에 대해서는 좋다 받아들인다고 네네, 하더라도 네. 정당 이외에 다른 네.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활동을 이게 제약하는 근거 규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다 해제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밖의 정치 단체를 아예 삭제하는 그래서 정당 가입과 활동만 제한하는 그런 개정안을 냈지요. 지금 저 교사들이 저는 이제 진짜 궁금해서 시민단체에도 가입을 못 하나요? 그게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근거 그러니까, 예.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애매한 거죠. 애매한 시민단체라는 것이죠. 네. 거기에. 그리고 저게 단순히 네. 어떤 조직체로서의 단체의 가입 여부만이 아니고 네. 저걸 근거로 해서 정치 활동과 관련된 네. 여러 가지 이 재반 활동들을 제한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인 네, 것이죠. 네. 네.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사실 볼 때는 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그 맞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공무원의 정치의 어떤 중립성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그거 중요하죠. 네, 전 동의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공무원이나 교사가 지켜야 될 정치적 중립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보고요. 네, 네. 그 정치적 중립은 실제로 어떤 거야 되냐면 네. 교육 현장에서 학생한테 교사가 네, 자기의 네, 네. 정치적 신념을 교사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아이에게 주입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중립성이고 학부모님이나 일반 시민들이 사실 가장 우려하는 것도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립성을 요구하되 다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유로 그 외에 근무 학교라고 하는 근무지 외에 개인적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정치적 권리조차 다 빼앗는 것에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네. 유독 교사분들에게 이렇게 좀 이런 게 가혹할 엄정하게. 정도로 네, 그게 엄정하게 다 역사적인 배경이 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헌법의 그 31조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아까 이제 정치적 중립성도 저처럼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에 하위법들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일체의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교사의 정치 활동과 관련된 부분의 법들이 다 금지법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1960년 개헌 때 헌법 27조 2항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신분 보장이 핵심이 되는 조항이에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정치적 중립성은 이제 현행 조문에서 총 3번이 나오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나중에는 오히려 교육의 정치 자체를 참여를 박탈하는 근거로 쓰이는 것이죠. 그러네. 그렇죠. 예. 헌법에 보면은 사실은 교육은 지금 우리 신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1987년에 87년 이후에 개헌됐을 때 추가된 조항이 뭐냐면 국군이에요. 국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육은 보장받아야 될 권리인 것이고 국군은 지켜야 되는 준수해야 될 의무인 것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 법적 용어를 네네네. 전혀 다르게 쓰였음에도 그러네. 불구하고 단어가 약간 미묘한 현실에서는 차이가 똑같이 예, 금지 규정으로 네.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예. 지금 강민정 의원님께서 70만 교사를 대표해서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계십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건 해외 사례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전 팀장. 네, 이제 뭐 하나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관련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정당 활동은 좀 부분적으로 제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정치 문제나 후보자에 대한 의견 같은 건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한다든지 정치 자금 같은 것들 기부하는 행위 그리고 후보자나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는 이게 허용이 됩니다. 근데 다만 공무원 신분을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해서 자금의 유치, 그다음에 제공을 유도하는 그런 발언이나 행위 같은 거 이런 건 금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근무 중에 어떤 정부의 집무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집, 건물, 제복 착용, 정부기관의 자동차 사용 중에는 정치 활동을 또 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학교 안에서 뭔가 이제 공적인 활동을 할 때는 안 되고 개인적인 삶에서는 이게 허용이 되는 좀 그런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문제로 발생하냐면 최근에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18세도 이제 피선거권까지 얻었잖아요. 그리고 16세부터 정당 가입도 돼요.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내 제자, 내 학생, 내 수업을 나랑 지금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책상에 앉아 있는 학생은 정당 활동을 해. 그런데 예. 나는 가르치는 내가 이 학생한테 민주주의도 가르치고 막 민주주의 정치 체제, 선거 제도 막 이런 걸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나는 정당인이 아니고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어. 이런 너무나도 불합리한 이런 모순적 상황이 지금 균형이 안 맞는다는 벌어지게 거죠. 되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를 예. 빨리 해소해야 돼요. 예. 네. 자,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 선생님도 정치하는 세상을 위해였는데 결국은 올바른 교육의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멘트 잘 하셨는데 네네네. 사실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데 본질로 가다 보면 정치적이지 않은 문제가 어디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배우지만 사실은 정말 자기가 투표권 행사하는 투표장에 가서 내가 배운 학교에서의 선거 제도에 관련된 지식이 나에게 아무런 내 투표 행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런 교육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 세상을 준비시킨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저는 유권자로 준비된 유권자로서의 자질과 역량과 태도를 갖추고 사회에 나가게 해주는 게 또 공교육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교사가 정치 활동을 원천적으로 이게 금지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피해다. 그러네. 그리고 예.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머릿속에 자기 검열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학생들과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자기 검열 구조가 생겨서 그 교육의 현장이 너무나 단순화되고 삭막해지고 정말 죽어있는 지식만을 교과서에 있는 활자 속에 담긴 지식만을 네네. 가르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아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까 네. 공무원의 선거, 정치 참여 이런 법안뿐만 아니라 네. 우리 아이들의 참정권 사전 교육에 관한 법안도 있더라고요. 네, 네, 이름하여 모의 선거 네, 교육법. 네. 네, 소개 네,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법안 중에 네, 하나예요. 실제 선거가 있을 때 학생들이 실제 출마한 후보자의 공약을 놓고 네. 학교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공약을 분석하고 비교 토론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선관위를 만들어서 유권자가 가상의 모의 유권자가 돼서 네, 네. 기표대에 다 갖다 놓고 내가 한번 다 투표를 해보는 거죠. 이거를 실제 해보면 정치 교육의 효능감이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전 세계의 보통의 많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은요, 이거를 유치원부터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법안을 보니까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그럼요. 바로 배울 수 있는 매우 훌륭한 법안 같은데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 이 모의 투표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거는 공직선거법의 위반인가요? 그거 지금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선관위가 해석할 때 투표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해라. 그래서 그건 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벤자민 프랭클린 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되게 유명하대요. 네, 네. 이거 왜 유명하냐면 50몇 년 동안 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네. 학교에서 모의 선거를 했는데 얘네들이 혹시 맞힌 초등학교인데, 네, 매번 맞췄다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출구조사가 있기 네. 전에 그래서 이 학교에 선거가 있을 때 기자들이 방송사들이 거길 가요? 얘네들 결과를 취재하러 갔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틀렸는데 그게 언제냐면 트럼프 때 딱 한 번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이들에게 내 표 한 표가 가지는 의미들 이런 것들을 애들이 그걸 이제 배우고 학습하고 그러네. 토론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주고 그러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치라는 게 우리하고는 너무 떨어져 있다 이게 아니라 생활 자체가 정치랑 밀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소중한 또 법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나오셔서 제 느낌에는 강 의원님께서 그 어떤 방송에서도 하지 못한 얘기들을 마치 본물 터지듯이 이렇게 쏟아내신 자리가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오늘 너무 어떠셨습니까? 감사해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감이 자리를 집중적으로 네, 얘기할 네, 수 네.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해요. 좀 후련하셨나요? 네, 후련하긴 한데 더 많은 자리가 이런 네, 자리가 네.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예. 저도 의원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그러니까.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곳에서 더 많이 나오기를 좀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론화되지 않아서 사실은 몰랐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그러니까. 유초, 중고등학교 교원들이 휴직을 하고 나올 수 없다는 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널리 좀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많이 다뤄져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정치는 정치인들이 관심 받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저는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연령대, 남녀 성비 이런 것들도 네. 잘 맞는 국회를 좀 앞으로는 기대를 해보고 싶네요. 네. 예. 강 의원님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세상을 꿈꾸시는지 짧게 한 말씀 하시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거가 우리 네. 사회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네네네네. 자, 이런 말씀하셨어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4년짜리 공공재다. 앞으로도 특히 100년지 대계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을 더 법으로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앞장서시길 제가 응원하고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때문에 속을 시원하게 되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요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100세 시대, 아니 이제 뭐 120세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맞아요. 초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 대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노후 대비에 대해서 과거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도 생각 안 하고 있죠, 솔직히. 맞아요. 본인 젊다고 생각하죠? 네. 아니 전 노후는 노후에 가서 대비하죠. 아, 뭐야, 그 노후 대비가 아니지.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네. 확실히 노후에 대한 대비를 20, 30대부터 좀 준비를 미리? 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근데 두 분은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신비호는 뭐 잘하고 있죠? 아니, 저는 네. 벌 때는 뭐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다음에는 안 쓰면 된다. 나중에는 그게 말이 돼요? 저도 뭐 예전에 하도 궁핍한 생활을 해봤기 네. 때문에 네네네. 한 달에 뭐 돈 조금만 있으면 집안에서 잘 살 것 그러니까 같아요. 보통은 이제 노후 대비를 위해서 무슨 연금 같은 거 들어놓거나 연금은 들어요. 네,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연금과 관련된 얘기라고 합니다. 연금을 잘 들어서 좋은 얘기일까요? 그러면 법적 분쟁이 없겠죠? 네, 자, 오늘 얘기는 또 어떤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연금 얘기일까요? 여러분 기대를 하시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세상에, 네가 인간이가 나랑 우리 아들을 두고 어떻게 바람을 피워? 아따, 회사 다니고 하다 보니 거래처 여직원이랑 어쩌다 그렇게 된 거 아이가? 딱 한 번 실수한 거 갖고 뭘 그렇게 난리 부르스가 그래 미안하다. 어쩌다가 그렇게 실수? 니랑 나랑 결혼해서 태랑이 낳고 궁금이 낳고 산 지가 무려 25년이야. 응? 아따, 많이 살았다. 25년 동안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았는데 바람을 펴놓고 한다는 말이 어쩌다가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태어날 때부터 얼굴 반반하게 생겨갖고 막 여자들이 막 겁나게 달라붙는데 어쩌라고 나보고. 아이고 마, 내가 그 반반한 얼굴 하나에 넘어갔지. 아이고 내 팔자야, 바람기 있는지도 모르고. 이혼해. 결혼 생활 25년 차에 두 아이를 둔 태랑 엄마는 남편이 거래처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아내분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이 금액으로 받으시고요. 양육비 또한 매달 받으시기로 했고요. 이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향후 서로에 대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다 내용 확인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그럼 두 분 이혼 조정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태랑이 엄마 아빠는 25년 결혼 생활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태랑이 엄마는 친구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따르릉 따르릉. 지지배야, 너 이혼할 때 연금은 재산 분할로 못 받았다며? 그거 왜 안 받아? 나 이혼할 때 위자료랑 재산 분할 다 받았는데? 그리고 이혼 조정할 때 더 이상 재산 분할 청구 않기로 했어. 뭐? 야, 연금도 재산 분할 했어야지. 헛똑똑아. 우리 나라에 연금이 얼마나 중요한데 당장 달라고 해. 그래? 연금도 재산 분할할 수 있는 기야? 그래, 알았어. 결국 고민 끝에 태랑이 엄마는 전 남편한테 연금 재산 분할을 요구하기로 하는데 따르릉 따르릉.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가? 저기 국민연금 있잖아. 내 알아보니까 그것도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국민연금이 재산 분할이 된다까? 내사 처음 듣는 소린데. 그리고 조정조서에도 더 이상 재산 분할 청구는 안 한다고 떡하니 써 있는데. 재산 분할이 아니고 연금 말이다, 연금. 연금 해달라는 거지. 그게 왜 말이 안 되나? 어쨌든 내는 받아야 되니까 그런 줄 알아. 법대로 해봐.
아. 우리 신 변호사님 사투리 연기가 끝으로 갈수록 좋아지면서 완성이 됐어요. 아, 예. 처음 시작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전국 오다 각지에서. 보니까 전국으로 획 이렇게 돌았네, 사투리가. 아, 다 보시니까. 이렇게 맞아요. 갔다가 어디 예. 북한 살짝 갔다가 다시 경상도로 왔다가 좀 이런 사투리가 지금 네. 재밌습니다. 자, 오늘 사연도 쉽지 않네요. 예, 그동안 그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많이 다뤄봤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오늘 사연처럼 연금 관련된 재산 분할 분쟁도 꽤 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가 봐요. 왜냐면 저도 연금 네. 분할이 이제 가능하다,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문제로 좀 분쟁을 겪는 분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부터 네, 네. 굉장히 이런 사건이 많았어요. 16년부터? 네, 2016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나오면서 이런 판결이 굉장히 많고 이제 본물처럼 그래서 오. 저도 이런 사건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다루셨어요? 네네네. 오. 요거는 어떻게 수임료가 좀 센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연금 부분 사건 자체는 좀 어렵진 않아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왜냐면 연금 액수가 클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이분들의 국민연금이잖아요. 아. 그런 부분을 또 굳이 성공보수를 포함시키지 않고 아. 좀 한편으로는 그 좀 국민 도와드리는 거래가가 측면, 있군요. 네,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그런데 일반적인 재산 분할도 결혼 기간이나 이제 재산에 대한 기여 등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금 재산 분할도 조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네, 이 국민연금이 기본이고 다른 연금은 이제 준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이혼한 배우자가 네. 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 네, 국민연금이 정하고 있는 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이고 또 그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되고 또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은 배우자의 연금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나누어서 분할을 해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연 속의 태랑 엄마는 네. 혼인 기간이 25년. 25년이니까 네. 다른 요건들만 충족이 되면 좀 그러네.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네. 자, 그렇다면은 연금을 분할받게 된다면 나누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설마 똑같이 반반일까? 연금 분할 비율은 기본적으로 균등한 비율로 나누지만 혼인 기간에 비례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해서 재산 분할 항목 중에서 연금 비율을 굳이 다르게 정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다르게 정하는 경우라면은 그 정한 비율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혼할 때 서로가 협의하면 다른 거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결혼 기간과 비례해서. 맞습니다. 어. 혼인 기간에 비례해서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반은 아닐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좀 문제가 아까 이제 저희가 사연에서 봤듯이 네. 태랑이 엄마가 이혼할 때 위자료하고 네.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네. 이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합의를 했잖아요.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추가로 청구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대법원이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고 나서 네. 소송이 그 뒤로 본물처럼 많아졌는데요. 대법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연금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은 네네네. 이 연금이라는 거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권리다. 그래서 분할 연금 수급권은 별도의 권리지 이혼 재산 분할에 당연히 포함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배우자의 분할 연금 수급권은 연금 형성에 대한 청산이나 분배라는 이런 재산 분할적인 면 이외에도 이 사회보장적인 삶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하려면은 이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해서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혼할 때 뭐 재판, 판결문이나 또 뭐 조서라든지 협의서라든지 이런 데 정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은 연금 수급권이 제한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시한 게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신변이 말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60세 이전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럴 경우 연금 재산 분할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60세가 안 됐으니까 받을 때가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래서 직접 청구는 할 수 없지만 네. 자신이 수급권자가 된 다음에 나중에 청구하려면 번거로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혼한 다음에 바로 요걸 좀 해놓고 싶다 미리. 네. 그럴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부터 이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둘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시기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건이 충족된 때, 즉
60세가 넘었을 때 네. 이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법상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 연금 분할에 대해서 별도로 결정이 됐다면 그 결정된 바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아내가 30% 갖는다 그리고 남편 7% 갖는다 이렇게 정해놨다면 그 비율대로 예. 그 이후에 개시가 네. 된 이후에 네, 그렇게 그대로 받는다. 아, 그러면 이제 사연 속의 태랑이 엄마 이혼할 네. 때 연금 분할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분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혼할 때는 연금에 대한 내용 좀 우리가 확실히 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는 이제 연금이라는 걸 좀 아니까 요즘에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확실히 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사실 이제 연금까지도 생각을 해서 네. 뭐 나눌 정도라면은 굉장히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협의이혼에서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네. 이제 재판상 이혼 그리고 치열하게 할 경우에는 나 저 사람한테 연금을 못 준다 뭐 이유를 대면서 왜 저 사람이 연금 기간에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한 것이 아니다라든지 뭐 그런 주장을 갖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조서에도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조정 조항으로 넣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네요. 예. 좀 씁쓸하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연금이 중요해서 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 분할할 일이 없으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넉넉하고 훈훈한 황혼을 맞았으면 하는 바람도 들고요. 자,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인 만큼 그런 그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런데 5월은 가정의 달 이전에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왜인지 아시죠?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이 종소세 신고하는 분들 또 해당되는 분들은 또 따로 있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해당자입니까? 네네, 저는 근로소득자인데 네. 또 이제 추가적으로. 기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추가 소득이 예, 있으니까. 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셋다 방송하면서 다 예. 해당자네요. 맞습니다. 뭐 금융소득이나 예. 기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네. 연말정산 때 제출하지 못했던 서류 있는 분들도 네, 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활용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가능해요? 네, 오, 이것도 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달 안에 내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 잊지 마시고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납세 의무는 반드시 지켜줘야 하니까요. 자, 그리고 저희에게 또 하나의 의무가 있죠. 법을 잘 알려드릴 의무. 다음 시간에도 알아두면 유용한 법. 여러분 모두가 법고수가 되기 위한 꿀팁 가득 안고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랑!